엉덩이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이게 근데 의사들끼리도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엉덩이는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실룩거릴 수 있다. 엉덩이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항문을 보호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엉덩이의 항문이 하나니까 그거를 센터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다. 사람의 콧구멍은 왜 두 개일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콧구멍 파는 동안에도 숨 쉴 수 있으려면 두 개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거할 때마다 숨이 막힌다면 일리 있는 이거는 거죠? 너무 불리하니까 일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제일 클 걸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이고요. 오늘도 중증외상센터 이낙준 작가님 같이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물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환산의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고 닥터프렌즈라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 이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이낙준 작가님과 함께 과학과 의학의 시선에서 과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인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전에 과학을 보다 거기서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엉덩이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러니까 볼기짝이 두 개냐 하나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근데 의사들끼리도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되게 첨예하게 갈렸었는데 하나라고 봐야 된다, 두 개라고 봐야 된다라고는 그게 있는데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두 개로 답했어요.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두 개로? 저는 그냥 사소한 이유였는데요. 엉덩이는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실룩거릴 수 있다. 그쵸. 그 말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근육이 제일 큰 큰 근육이거든요. 근육이죠, 엉덩이에 제일 붙어있는. 걔가 실제로 작동을 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의사분들이 하나다라고 한 거는 항문은 하나인데 엉덩이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항문을 보호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 근육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항문이 바깥으로 완전히 노출이 있으면 우리처럼 앉는 동물은 생각해요. 이게 항문으로 앉아있으면 이게 점막이 다 상할 텐데 그쵸. 엉덩이 근육이 먼저 닿아주니까 얘가 이제 안전하게 있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양쪽이 있더라도 항문은 하나고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얘를 보호하는 거고 배변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제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근데 보호를 하는 장치로서의 엉덩이를 생각하면 굳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항문이 하나라 엉덩이가 하나다라는 건 조금 저는 엉덩이의 항문이 하나니까 왼쪽 항문, 오른쪽 항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항문은 하나 있고 중앙에 딱 있으니까 그거를 센터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다. 하나로 봐야 된다. 밑에 허벅지는 두 개고 다 두 개지만 엉덩이는 이렇게 하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약간 제가 그래서 말문이 약간 막혀가지고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뵙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엉덩이가 하나냐 두 개냐 그걸로 한 30분 넘게 하다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때는 어쨌든 결론이 명확한 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라고 부르는 약간 관습적인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육도 두 개로 해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쿼트라는 운동을 할 때 세퍼레이트를 하면은 한쪽씩 아예 따로 분할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그래서 두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항문파는 항문이 하나니까 항문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면 이거는 발생학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엉덩이 발생이 태아 때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게 항문에서 기원해서 두 개로 되는 거면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양쪽이 같이 생기는 거면은 두 개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얘기만 하고 제가 발생학을 안 들여봐가지고 아직도 모르겠네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 보니까 엉덩이의 기능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걸음을 보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인간이 직립보행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굉장히 발달한 거잖아요. 엄청 발달했죠, 사실. 다른 동물보다 더 발달한 걸로 아는데, 그죠? 실제로 다른 동물들의 비슷한 곳을 보면은 일단 다른 동물들은 항문이 튀어나와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렇게까지 엉덩이 근육이 발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처럼 발달할 수 없고 발달할 이유도 없고 근데 저희는 발달할 이유도 있고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발달한 건데 이거는 걷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개지만 왜 발달했냐고 했을 때 또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항문 보호에서 엉덩이 역할이 중요하려면 직립보행보다도 좌식으로 앉는 동작이 가능하냐가 중요하겠다.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배변을 할 때 오른쪽으로 배변을 할 수 있거나 왼쪽으로 배변할 수 있거나 하면은 이게 근데 불수의군이라서 안 되려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이게 오늘 알게 된 사실은 이게 의학계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엄청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밌네요.
네,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사람의 콧구멍은 왜 두 개일까? 사실 이거 제가 이비인후과니까 맞다. 딱 전문가여야 되는 게 그러네요. 맞거든요. 근데 솔직히 직관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걸 갖춰주진 않으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 숨 쉬는 거는 바깥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이제 습하게 만들어가지고 폐로 전달시켜서 거기서 가스 교환이 잘 일어나게 하는 게 이제 코로 숨 쉬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코 안을 보면은 최대한 공기랑 맞닿는 면적이 많게 만들어져 있어요. 비갑개라고 해서 코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튀어나온 상중하 빗개가 있어서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표면적을 크게 해서. 왜냐면 많이 닿아야 공기가 효과적으로 바뀔 때니까. 또 코피가 나면 피가 잘 안 멈추는 이유가 여기가 혈관이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들이 바깥쪽으로 표면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가 닿을 만한 그 여지가 많고. 혈관이 바깥에 있으면 온도를 높이는 데 온도를 유리하겠구나. 높이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점막의 습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가습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나면은 가운데 벽이 없으면 면적이 이거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면적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요만큼의 면적을 얼굴에서 할애했을 때 내부 면적은 두 개로 딱 가르면 두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질문을 보고 했습니다. 왜 네 개는 안 했을까요? 네 개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개면 더 효율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 몸이 진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걸 보면은 할 수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하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로 충분하다면 굳이 네 개를 만들지는 않아요. 굳이 가르면서 또 에너지 쓸 필요도 없고 괜히 가습 더 해봤자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건 두 개인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두 개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숨을 번갈아 가면서 쉬는 성인이 대부분이거든요. 오른쪽으로 쉬다가 이제 몰랐어요. 이게 점막이 안쪽이 주기적으로 한쪽이 붓고 한쪽이 열려요. 그 주기가 아주 빠른 시간은 아니에요. 몇 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그렇구나.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성인이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성인이 그래요. 점막이 한쪽이 부으면 여기로 숨을 쉬면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노폐물이 들라들고 이러니까 점막 상태가 피곤해질 거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부었을 때 얘는 이제 쉬는 거고, 반대편이 이제 숨을 쉬게 되면은 어찌됐건 번갈아 가면서 쉴 수 있어서 그 기관이 쉴 수 있는 느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점막의 수분이 말라서 한동안은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수분을 보충하고 그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제 쉬는 거죠. 다 그런 건 또 아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두 개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낮에도 낮에도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막고 해보면은 내가 딱히 비중력 만공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한쪽으로는 좀 숨이 덜 들어오네 이럴 수 있어요. 때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콧구멍 파는 동안에도 숨 쉴 수 있으려면 두 개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콧구멍을 파는 행위가 안에 이제 먼지나 이런 게 굳어가지고 각질이 생긴 거잖아요. 얘가 이제 숨 쉬는 효율을 떨어뜨리니까 파서 제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거할 때마다 숨이 막힌다면은 이거는 너무 불리하니까. 일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제일 클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그럴싸합니다. 사실. 코딱지는 어린애들 보면 가끔 자기 코딱지 먹기도 하잖아요. 먹기도 하죠. 그거 괜찮은 거죠? 사실 코딱지 먹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짭짤해요. 짭짤하면서 약간 맛도 있고. 그게 뭐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좋게 애써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의 점막 면역을 교육하는 느낌도 있죠. 코로 들어온 게 이제 코털에 가려가지고 안으로 못 들어갔는데 일로 들어가면 폐가 있으니까 위험하지만 먹는 거는 사실은 안전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나를 교육하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드시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콧구멍 크기는 조금씩 다른가요? 엄청 다르죠. 그러면 이게 코 파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의학적 이점을 생각하면 손가락이 큰 사람은 콧구멍이 큰가요? 그거 상관관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손가락이 얇은 편인데 귓구멍이 되게 넓은 편이거든요. 좀 코도 크고 그거는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반드시 상관관계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콧구멍이 크고 귓구멍이 크면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숨 쉴 때도 저는 되게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어쨌든 제거에도 용이하고, 그래서 손가락이 막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콧구멍 작은 사람도 있어요. 콧구멍 저기 요만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조금만 막혀도 되게 숨쉬기 불편해지고 하니까 좀 면봉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한다면 엄지손가락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콧구멍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뼈예요, 뼈. 딱딱한 뼈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지간한 자극으로 사실 넓히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24시간 엄지손가락을 계속 넣고 있다, 성장기에, 그러면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파는 거 정도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좁아질 수가 있어요. 상처가 계속 나면은 우리 몸의 상처는 이렇게? 서로 유착이 되잖아요. 잘못해서 계속 파서 상처 나면은 콧구멍이 점점 좁아질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콧구멍은 보면 아이들은 자꾸 파는데 일정
특정 연령이 넘으면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절대적인 넓이 차이 때문일 거예요. 좁으면은 아무래도 코딱지가 조금만 차도 확 좁아지는데 그쵸. 좀 넓어지면은 뭐 이 정도 가생이에 좀 생겼다고 해서 막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랑 대화하면서 갑자기 파야 될 정도로 불편감을 느끼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은 애초에 좁은데 조금만 막혀도 그러니까 확 불편해지니까 파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럽게 그 살아있는 성향이겠네요. 성장하면서 콧구멍이 커지면서 숨 쉴 때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어지는 시점부터는 굳이 안 파도. 아마 사람마다 시점은 다르겠지만 그 기도 질환도 그렇거든요. 기도에 뭐가 이렇게 생겨서 좁아지는 질환들이 있는데 선천적으로 어릴 때는 그거를 주기적으로 수술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 성장을 해서 기도가 더 넓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좁아지는 걸로는 증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경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배꼽 얘기입니다. 배꼽. 사람들마다 배꼽이 조금 모양이 다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참외 배꼽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체 4%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참외 배꼽은 왜 생기는 건가요? 저게 일단 참외배꼽이라면 이제 배꼽이 원래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볼록 돌출한 튀어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아는 훨씬 많아요. 애들일 때는 참외배꼽이 더 많고 저희 둘째도 살짝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 탯줄을 잘못 자르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남겼다. 그래봤자 탯줄은 어차피 말라서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제 아이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조금 전에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배꼽 모양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밭아서 자르거나 해가지고 흉터가 나면은 걔가 이제 조금 억울해지면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외배꼽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탯줄 자르는 거랑 참외배꼽이랑 상관이 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건 탈장입니다, 사실. 안쪽에 있는 구조물이 다 닫히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배꼽 있는 부위가 되게 얇아요. 복막이나 근육이 다 여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복막도 엄청 얇거든요. 왜냐면 탯줄이 들어왔던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얇아요. 그 얇은 게 약간 열려 있으면은 거기로 장이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안에 압력 때문에 밀려 나오는 거군요.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아 때는 그게 있다가 이제 크면서 닫히고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이게 계속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심미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내부의 압력이 확 올라가잖아요. 거기가 문제가 그럼 되는 거기가 탈장이 더 심해지거나 해서 이제 정말로 장의 일부분이 끼게 되면은 낑기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여기가 이제 썩게 되면은 안 되니까 수술적인 처치를 해야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운동하면서 무거운 걸 들을 때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배꼽이 툭 튀어나오면 이제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외배꼽은 사실은 경미한 상태의 탈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정말 장이 더 나오면은 눌려가지고 이게 여기서 괴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도 저절로 안 다치는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꼽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저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기능이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있어야 돼. 그쵸, 이게 들어야 되니까. 근데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 피로에서 있던 조직의 흔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배꼽은 그냥 어떤 흉터? 사실은 이게 흉터잖아요. 그러니까 뭐 탯줄이 달렸다가 떨어지면서 생긴 흉터니까 지금은 딱히 기능이 없지 않을까.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가 요새 나이 들면서 좀 배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옷을 새로 사고 딱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하도 재밌다고 와이프가 사진도 찍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었는데 배꼽 부분은 들어가 있고 배꼽 주변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완전히 도나스처럼 보여요. 그거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배가 나올 때 저처럼 왜 배꼽은 안 나와요? 이게 왜 안 나오지?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피하 지방이 쌓이는 거. 그러니까 살가죽 밑에 피하 지방이 쌓인다면은 배꼽은 그런 조직이 잘 없을 테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더 나오겠죠. 얘는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배꼽은 상대적으로 더 들어갈 거고. 복부 지방은 이제 밑에 있는 내장 지방은 사실은 내부에 압력이 올라오면서 이걸 밀어내는 거니까 이거는 기전상 배꼽이랑은 상관없이 복막 전체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또 이것도 배꼽이 딱히 탈장이 아닌 이상은 튀어나올 일은 없었고. 제가 제 배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배꼽이 어쩌면 이 안에 어디 붙어 있어갖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바깥에만 있는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주변 지방이 늘어나는데 배꼽 주변에는 지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없으니까 오히려 얘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배가 많이 나오면. 보통은 제 주변에서 이제 중년 아저씨들 배가 나오는 걸 다들 배가 나온다고는 안 하고 배꼽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좀 완화해서 표현하는
그렇죠. 그게 조금 더 듣기 좋네요. 배꼽이 들어갔네. 그 배꼽에서 때도 끼고 막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닦아야 돼요? 굳이 닦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정상적으로 샤워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이 어차피 한 번 이렇게 흘러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유독 배꼽이 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깊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배가 이게 흉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짜글짜글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사이사이에 이제 이게 때가 끼는데 만약에 내가 배가 많이 깊어졌다. 배꼽이 깊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저절로는 제거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면봉으로 좀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그럴 때 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푹 찔러보면은 다른 데보다 되게 아프거든요, 배꼽이. 여기 얇아가지고 안에 있는 조직으로 바로 닿아서 아픈 건데 그냥 그 정도 조심해서 하면은 이거 한다고 뭐 보막음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조그맣게 제거하면 되겠죠. 너무 냄새가 나면. 배꼽 말고도 우리 몸에 독특한 냄새가 나는 부위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과학을보다 전에 정프로님도 그 얘기 했었는데 사람의 이 정수리에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강하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일상에서 많이 느끼지 못했거든요. 저희는 느끼기 어렵죠, 사실. 네. 다른 사람 정수리 냄새 맡을 만한 그럴 신체적 기회가 조건이 잘 없죠. 예, 애 거의 아니면은 정프로는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게 있을 텐데 정수리가 근데 실제로 머리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기는 할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니까 정수리가. 그러니까 애초에 두피가 되게 두껍거든요.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두피가 찢어져서 이제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살가죽이 생각보다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 피지선도 되게 많고. 그래서 머리에서 피지가 원래도 많이 분비가 되는데 다른 곳은 머리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지가 직접적으로 산화될 일이 잘 없습니다. 이 안쪽은. 근데 정수리는 머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이게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피지가 산화가 되면서 이제 조금 냄새가 어떻게 보면 역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딱 정수리에 코를 대면은 산화된 피지의 냄새가 나는 거니까 당연히 독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피지 자체는 냄새가 독한 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피지가 나왔을 때는 반응하면서 뭐 그냥 특별히 그냥 약간 뭐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은 아마 거의 안 날 텐데 기름이니까 약간의 지방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다고 귀지처럼 귀지도 지방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산성이니까 맡아보면 약간 귀지도 귀지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방으로 돼 있으면서 산성이 돼 있어가지고 좀 그런 냄새가 나는 거고 여기는 아마 산화가 되기 전에는 글쎄요 크게 냄새가 나려나? 모르겠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알기가 어렵긴 합니다. 이거 정프로한테 그냥 뭐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프로한테 이렇게 한번 근데 그분은 예를 들어 버스 같은 데서 이러고 있다 보면 그분은 다른 사람 그쵸. 정수리가 다 아래에 있으니까 냄새가 꽤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나는 부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산화된 피지 냄새는 아마 꽤 날 겁니다. 뭐 겨드랑이 냄새 같은 건 뭐 페로몬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네요. 피지의 산화. 한때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좀 키가 작으니까 여자의 정수리에서는 페로몬이 나오지 않겠냐? 아닙니다. 그냥 피지. 간혹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으면 독특한 채취가 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예. 보니까 어떤 개를 이렇게 훈련시키면은 뭐 질병을 인식하는 후각. 맞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어떤 거예요? 이게 아마 대사체에서 나는 냄새를 맡는 걸 텐데 이게 사실은 어지간히 진행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냄새가 안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성 신장 질환자다. 그러면 이제 노폐물을 신장에서 거르지 못하니까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남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남으면은 악취가 좀 날 수 있죠. 만성 신장 질환자 같은 경우에 투석을 안 하거나 했으면 또 이제 당뇨병 환자들 중에 당뇨면 뭐 단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상태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아예 이제 고혈당이 너무 진행되고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딱 빠지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아예 안 되면은 우리가 사실 인슐린 분비되는 게 포도당을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포도당을 이용하려면 얘가 또 끌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포도당을 사용을 못하고 지방산을 태우면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방산의 대사물이 이제 아세톤산이 나오는데 그 냄새가 사람한테서 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당뇨병 환자라고 다 생기는 게 아니고 정말 급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나는 냄새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다.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다. 환자의 혈액의 아마 구성이 바뀌는 걸 텐데 그게 바깥으로 냄새가 바깥으로도 날 정도는
폐쇄혈관 같은 거 통해서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천성 대사질환 중에 이름에 단풍이 들어가는 병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좀 단풍 냄새가 나는 병도 있어요. 그 소변 같은 데서 그 대사체가 일로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는 사라졌어야 될 게 나가는데 그 냄새가 약간 메이플 시럽 느낌 같이 좀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는 그런 질환도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냄새가 질환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어렵습니다, 사실. 맹장 간혹 그 문제 생겨서 수술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맹장은 떼어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맹장이라는 거의 정의를 똑바로 내려야 됩니다. 사실 맹장은 시쿰이라고 하거든요. 소장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쪽 상행결장이라고 하죠. 대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가 소장이 들어와서 바로 대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쯤 들어와요, 애매하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맹장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충수돌기라는 게 이렇게 삐죽하게 꼬리처럼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프고 떼어내는 부위는 이 맹장이 아니고 맹장에서 나와 있는 충수돌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충수돌기염이고 충수돌기 절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장을 떼는 건 아니고 얘를 떼는 건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사실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관만 보면은 애매하거든요. 당연히 플로우대로 가다가 대장으로 왔으면은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잠깐 얘기 듣다가 제가 몰랐던 게, 보통 소장하고 다음에 대장이니까 소장 아래가 대장인 것 같은데 소장에서 대장으로 올라가요, 처음에는? 그 소장은 엄청 복잡하게 생겼고요. 막 이렇게 있고요. 대장이 여기서 상행결장이 있고 평행결장이 있고 하행결장이 있고, 이렇게 디귿자처럼. 그 밑에 이제 S상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습니다. 본 것 같아. 네, 그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근데 여기 올라가는 그 부분. 여기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부위에 밑에 있는 게 맹장이거든요. 소화기적인 생각만 하면은 왜 굳이 이렇게 생겼지? 왜 여기가 이렇게 생겼지라는 생각을 하고, 충수돌기를 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없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기능이 있으니까 맹장이라는 건 생겼을 거잖아요. 충수돌기는 모르겠지만 얘는 왜 굳이 거길 남겼을까? 왜 굳이 여기를 남겼을까? 간단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남나 보면 면역세포들이나 유익균이나 뭐 대장에 사는 균들이 이쪽에 이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뭔가 얘네들이 쉬거나 뭔가 그렇게 하는 공간인가? 여기서 아니면 얘네들을 교육하나? 이런 생각도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내 시스템이라고 해서 장이 엄청나게 중요성이 각광되고 있잖아요. 막 장내 미생물이 엄청 많고, 여기서 면역 체계를 사실 교육하는 거고, 그래서 어렸을 때 먹는 게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맹장이 유일하게 이제 소화기관에서 좀 벗어나 있는 장의 일부분인데 여기서 그런 면역 세포들이 좀 쉬거나 혹은 여기서 성숙을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거는 맹장이 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역할을 생각하는 건데, 그럼 충수돌기도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긴 한데, 이건 진짜 좀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괜히 거기 있어가지고 또 구멍도 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염증이 생기냐면은,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덜 직관적인데 이제 한글로 하면 똥가루 같은 게 여기를 딱 막아가지고 막히는 거예요? 이 막혀서 여기서 염증이 생겨서 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빈도가 아주 낮은 건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수술이 존재하지 않던 전근대 시절에는 맹장으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추정이 있는데, 이게 굳이 왜 있어가지고 이런 사정이 죽게 되는 게 거기서 염증 때문에. 네, 염증이 여기가 되면 이렇게 빵빵하게 터지면 이제 복막염이 되면서 그럼 이제 환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왜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저같이 이제 그냥 임상적인 걸 한 사람들은 존재를 의심한다기보다는 생겼네, 떼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생각을 해봤어요. 뭔 역할이 있을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약간 지금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맹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이론 같고, 실제로 그럴까 싶긴 합니다. 저도 그 얘기는 전에 들었었어요. 면역세포보다도 제가 기억하는 건, 간혹 어떤 장염 같은 걸로 이 안에 있는 세균의 어떤 생태계가 굉장히 급격히 변하게 될 때, 그래서 뭐 갑자기 다 쓸려나가거나, 때 맹장의 회피에 있던 유익세균이 거기서 다시 이렇게 그죠? 리저버로 역할을 한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항생 쓰면 여기까지 안 가는 건 아니어가지고 또 아직 모르지만 나중에 후대에서 밝혀낼 기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없다고? 그래도 혹시 그죠? 맹장의 경우에는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안전할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안전할 것 잘 모르면. 네. 그리고 우리가 해부도 100%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신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100%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해부하면 다 보이잖아요. 이게 일단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부학에는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베리에이션인지 아니면 뮤테이션. 갈비뼈도 다르다면서요? 갈비뼈도 좀 다르고 관산동맥 생긴 것도 달라요. 그래요? 이게 앞에서 3개가 나오는 애도 있고 하나 나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한테만 관찰되는 뮤테이션인지 아니면 이게 베리에이션인지 그러니까 아직 모든 게 다 명확한 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남아있는 게 있고 또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정말 몇 년 전에 우리 침샘하고 하면은 3쌍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코 뒤에 한 쌍이 더 있다.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거를. 그게 몇 년 전에 밝혀졌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근데 그렇게 의학의 역사가 길잖아요. 해버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해부도 정말 많이 했고 했지만 이건 이제 기능 영상의학 검사를 하면서 이 뒤에 있는 거 이거 뭐야? 그래서 여기서 왜 이게 빛이 나지? 이건 침샘 우리가 타겟으로 한 건데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 환자만 있는 뮤테이션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기능이 되게 미미한데 어찌됐건 뭔가 거기 침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는 너무 오만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린 꼬리가 없잖아요. 근데 꼬리뼈는 남아있다고 들었고요. 근데 저만 해도 이렇게 오래 앉아있다 보면 쓸데없이 꼬리뼈가 있어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꼬리뼈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꼬리뼈에 붙는 근육이랑 인대가 되게 많아서 그거 덕분에 좀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 근육들이. 꼬리뼈만 없애주면 큰일 걔를 딱 나네. 없애면 이제 안정성이 훅 무너지는구나.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뒤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균형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꼬리뼈입니다. 이렇게 앉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앉을 때는 엉덩이로 앉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요. 근데 뒤로 가면 꼬리뼈가 땅에 딱 닿으면서 얘가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꼬리뼈의 역할이 없진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제가 원래 알았던 건 아니고 이제 질문 보고 왜냐면 배우질 않아요 의대에서. 아예 몰랐습니다. 네, 이제 봤더니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래, 그러네. 다르네요. 약간 다르네. 이거 없으면 좀 뒤랑 불편하겠는데 앞이랑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흔적기관이라고 하기는 꼬리뼈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구조적으로 엄청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얘가 하나 이렇게 딸랑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근육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구조를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느낌의 그런 건 필요한 거네요. 필요하다고 봐야죠 지금. 근데 반면에 아예 필요 없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 귀 쪽에서 보면은 다윈의 흔적이라고 해가지고 귓바퀴가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그래요? 여기가 이렇게 흔적기관처럼. 이게 아마도 원래 귀를 움직이는 기관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걸로 귀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귀를 움직이는 근육, 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거든요. 등을. 이렇게 얼굴 근육을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긴 해보실래요? 조금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 머리가 머리를 움직이면 약간 이렇게 움찔움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왼쪽 오른쪽 따로는 안 되고. 따라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따로따로 하는 데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동물들은 필요한데 우리는 서 있으니까 사실은 너무 방향 전환이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면 되지. 네, 굳이 우리가 여기서 저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근육인 거죠. 근데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또 사랑니 같은 경우도 사실 굳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사랑니가 4개가 다 똑바로 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잘 간수하라고 나중에 다른 어금니 문제 생기면은 그거 이렇게 옮기면 된다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원시 시대 때 그러니까 사랑니는 포유류가 다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게 왜 사랑니라고는 하지만 어금니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그쵸 어금니인데 얘가 나는 시기가 다르죠. 그쵸. 맞아. 왜 성인 때 나지? 이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필요해서 생긴 변화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시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든지 음식이 거칠잖아요. 먹으면 이가 빨리 닳겠죠. 달아 없어지는 와중에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았으니까 대부분은. 근데 한 청소년기 지날 때 이가 하나 더 나면은 이미 이가 다 달아 있는데 하나가 더 나면 어찌됐건 세컨 찬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이 있고 지금은 근데 전혀 필요 없고 심지어 부드러운 음식 먹으니까 턱도 작은데 얘가 괜히 밀고 나오니까 사실은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니는 사실은 좀 없어도 되는 기관 실제로 없는 민족도 있습니다. 진짜? 네, 사랑니가 아예 안 나는 민족도 있어요. 식습관이 좀 다른가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없대요. 오, 신기하다. 남미 쪽인가 어디였는데 아무튼 그 민족은 없고 점차 사랑니가 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빠르게 줄지 않는 거는 난 사람들도 이제 뽑아가지고 어찌됐건 생존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빠르게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음식을 씹으면서 턱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으면 턱이 좁아지면 사랑니 날 공간이 아무래도 없어지겠죠? 지금은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애들은 그냥 영구치가 날 공간이 좁은 애들이 많습니다. 사랑니 정도가 아니라? 사랑니 정도가 아니고 그냥 좁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정해가지고 악궁 넓혀주는 거가 이제는 필요한 빈도수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음식을 거친 걸 안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변화에 의해서 사랑니는 좀 사라지겠네요. 없어져도 지금, 되지 않나? 걸리겠지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긴 스케일에서 보면은 네.
예, 오늘도 우리 이낙준 작가님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거든요. 질문 보고 와 어떻게 내가 의대 그래도 6년 다니고 병원으로 5년 수련을 받았는데 하나도 모르겠지? 막 이비인후과 전문인데 콧구멍 2개인지는 진짜 왜 2개지? 근데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제 따로 공부를 해서 좀 알게 됐고 이게 또 언젠가 작품에든 어디든지 쓰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